자, 지난번엔 우리가 데카르트의 코기토, 생각하는 나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인데요. 한스 킹이 지적하는 더 깊은 문제, 바로 이 붕괴된 일치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그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실제를 이렇게 딱 갈라 놓았는데 이게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왔는지, 또 이게 오늘날 당신의 신학적 고민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데카르트가 그 수학적인 명료성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치 않게 실제를 정신, 그러니까 레스 코기탄스 하고 물질, 레스 엑스텐사로 확 나눠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아, 그 라틴어 용어들. 네. 중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론상으로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던 세계관에 상당히 큰 균열이 생긴 거죠. 이게 오늘 논의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데카르트가 뭐 처음부터 이걸 의도했겠냐 싶지만 이 분리가 신학적으로는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 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낳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신이랑 물질을 그렇게 나눈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째로는요, 이 신체와 영혼의 관계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영혼은 그냥 생각하는 것, 비물질적인 것이 되고 신체는 그냥 기계, 뭐랄까 생물학적 자동 인형처럼 돼버려요. 아, 기계요? 네, 데카르트 자신도 뭐 송과선이라는 데서 둘이 만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건 그의 이원론 안에서는 좀 궁색한 변명이었죠. 그쵸. 연결고리가 좀 약한 느낌이. 맞아요. 인간 존재의 그 통일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동물은 아예 영혼 없는 기계 취급을 받고요. 자연 자체도 그냥 차가운 분적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떤 내재적 가치나 생명력 같은 건 사라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인간과 자연, 또 정신과 물질 사이에 건너기 힘든 어떤 깊은 골짜기가 생긴 느낌이네요. 그냥 철학적 구분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주체와 객체의 분열입니다. 생각하는 나, 즉 주체는 내가 바라보는 이 감각적인 세계, 자연, 그러니까 객체로부터 분리되고 좀 소외돼요. 소외된다고요? 네, 객관적인 세계는 그냥 측정하고 분석해야 할 어떤 대상, 그냥 물질 덩어리로 전락하는 거죠. 이게 뭐 근대 과학 발전에는 물론 큰 기여를 했지만요. 동시에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킹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우리의 그 주관적인 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 하는 이런 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순수한 객관적 인식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결국 이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이 나중에는 신앙 없는 현실과 현실성 없는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양극단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그 수학적인 명확함, 그 명석 판명함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퀸이 어떻게 비판하나요? 네, 그 수학적 확실성, 이게 과학 발전에는 정말 큰 힘이 됐죠. 그런데 퀸은 과연 그게 모든 종류의 진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모든 진리요? 네, 칸트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도 지적했지만 수학적 명료성이라는 건 사실 구체적인 현실의 그 풍부함, 복잡함, 역동성 같은 걸 희생하고 얻어지는 거거든요. 추상화를 통해서요. 현실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정적인 공식으로 환원되지가 않잖아요. 진리는 오히려 어떤 변증법적인 과정, 뭐 정반합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전체로서의 진리? 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수학 그 자체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러셀의 역설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 수학 자체도요? 네. 순수한 논리의 세계인 수학마저도 완벽한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수학적인 확실성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과연 타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퀸은 합리주의가 내세우는 그런 종류의 가짜 명석함을 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복잡성을 끌어안는 더 넓은 의미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데카르트가 이성과 신앙을 좀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지만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게 소위 옥상옥 구조, 그러니까 2층집 문제로 이어집니다. 2층집 문제요? 네, 만약에 이성이라는 1층, 그러니까 하부 구조만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삶의 기초가 완벽하게 딱 세워질 수 있다면, 그러면 신앙이라는 2층 상부 구조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1층반으로 충분하다면. 그러면 신앙은 그냥 부가적인 것, 심지어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철학자의 신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성서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 왜 필요한가? 이런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네, 과연 그 이성이라는 1층 자체가 그렇게 자명하고 완벽한 토대인가? 인간이 정말 순수한 사유, 그 코기토만으로 환원될 수 있나? 우리의 의지나 감정, 실존적인 고뇌 같은 건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하나 하고 묻는 거죠. 혹시 데카르트가 그 모든 걸 의심하기 이전에, 그 회의 이전에 이미 실제와 진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신뢰나 믿음 같은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나 믿음이요? 네, 어쩌면 그의 그 명석 판명한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가 의식하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신뢰 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퀸은 되묻는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확실성을 추구했던 데카르트의 그 거대한 기획이 역설적으로 실제를 분열시키고 이성과 신앙 사이에 풀기 어려운 긴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출발점인 이성의 토대마저도 어쩌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퀸은 데카르트의 작업이 오히려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안정, 또 진리의 차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 같은 것은 엄밀한 논증 이전에 이미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신학적 사유와 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분열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통합하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했던 인물이죠. 파스칼의 사유를 통해서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